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그 성남시 의회 건물에 이곳에 와서 성남 시민들과 이런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되리라고는 이전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얼마 전에 성남에 있는 김대중 재단 성남지 회장이신 백왕순 회장님이 그 간곡히 요청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의원 당선인 이후에 5월 30날부터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직전의 일정들을 제가 확정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어서 몹시 망설이면서 또 주저하기도 했는데 아주 간곡히 부탁하셔서 일단은 좀 알겠다고 하고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 일이 터졌어요. 오늘 내일 당선자 전체 민주당 전체 의원 당선자들이 지금 충남 예산에서 워크샵 중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워크샵 등록해놓고 1시간 진행되다가 저는 다시 2시간을 걸려서 달려왔고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1시간 정도 만나고 나면 또 다시 2시간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거기서 그 마무리를 하고 내일 아침에는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기 되는 날이라서 내일 봉화에서 또 노무현 추도 행사를 합니다. 그러냐고 여간 쉽지 않은 일정인데 그 정말 모처럼 부탁하고 또 약속을 해놓은 일을 깰 수도 없고 또 여러분이 모인다고 그래서 오긴 왔는데 사실 며칠 전부터 제가 허리도 삐끗해가지고 복대까지 차고 다니는 마당에 운전하는 차를 이렇게 오랜 시간 다녀서는 안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가 무리가 돼서 오늘 강의가 좀 부실해지더라도 제가 건강 상태가 그래서 그렇다 생각하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와보니까 100만 성남시대 포럼으로 또 특례시라는 것과 또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몸에 맞는 옷을 입는 자치제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오늘 그 보니까 100만 성남시대 포럼의 양호 운영위원장님 저하고 그 전부터 인연이 있고 또 우리 분당 환경시민의 모임이라든지 여러 시민사회단체하고도 또 여러분들께서 인연이 있고 또 이윤삼 목사님과 같이 수원에서 오신 분들도 여기서 지금 주민교회 목사님으로 계신데 예 같이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이광재 전 의원님은 어디 가셨어요? 아 그래요? 예 금세 인사도 나눌 게 없이 가셨네. 예 원래 저하고 같이 의원 생활 같이 하면서 워크숍을 갔어야 되는데 오늘 이곳에서 만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이걸 좀 길게 뺄 수 있나요? 됐어요. 앞으로 빼, 앞으로. 예. 제가 지금 시간이 정확히 예 여기 있군요. 5시 10분. 아마 6시 정도까지 강의를 마치는 걸로 돼 있고 한 3, 40분 강의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그 양호 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그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관이었고요. 2006년도 수원시장 열린우리당 출마를 했고요. 그때 열린우리당 자참패할 때 성남에선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가 떨어지고 수원에선 제가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다시 도전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됐고 염태용 수원시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3선으로 그냥 계속 갔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8년 그 재선하고 3선 때는 경기도지사를 출마를 했죠. 그래서 성남시장, 수원시장 또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이런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성남시장일 때 성남과 저희가 재미난 일이 시장더비라고 하는 축구 시합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성남FC와 수원FC? 예, 시에 깃발을 걸고 싸운다 뭐 그래가지고 시장더비, 깃발더비 해서 수원FC 구단주와 성남FC 구단주가 내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굉장한 이슈몰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도지사와 수원시장일 때는 여러 가지 그 부딪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방자치에 대한 자치권에 대한 그 자치분권의 시각이 그때마다 도지사 입장과 시장의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재명 지사는 2018년에 도지사 출마해서 됐고 저는 2022년 3선 마칠 때 도지사 출마해서 저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지사께서 되셨고 저는 그 이후에 인수위원장을 부탁받아서 했고 그리고 경제부지사를 작년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여러 곳에서 이번에 출마를 요청을 받아서 수원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원에서는 5개 선거구가 있는데 5개 선거구 중에 제가 제일 먼저 국회의원 일종의 이제 전략 공천이라고 그러죠. 전략 공천 제일 먼저 받아서 나와서 이제 국회의원이 됐고 오늘 이제 워크숍 중이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2010년 제가 시장이 됐을 때 수원은 인구가 110만이었습니다. 성남은 당시에 98만이었습니다. 그런데 100만이 넘는 기초지자체는 당시에 수원밖에 없었습니다. 수원은 2002년 100만이 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10년도 제가 시장이 될 당시에는 110만이었고 성남이 98만, 용인과 고양이 95만이었습니다. 창원은 당시에 100만하고 관계없는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창원, 마산, 진해가 각각 나눠져 있었을 때였어요. 2010년 제가 시장이 돼서 이거 너무 억울한 게 많아요. 1995년 울산이 울주군과 합쳐서 100만을 넘기게 하고 울산 광역시로 만들었어요. 광역시와 일반시는 받는 혜택에서 너무 큰 차이가 많습니다. 그것이 획일적인 기준이에요. 한국지방자치회가 1991년 지방의회부터 부활돼서 다시 시작은 됐지만 지방자치가 30년이 넘도록 진행되면서 많은 부분이 발전했는데 획일적 기준으로 다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10년도에 수원시가 110만인데 108만밖에 안 되는 우리보다 2만이 적은 울산은 울산광역시라고 해서 혜택과 권한이 워낙 크고 그보다도 인구가 더 많은 수원은 그보다도 훨씬 적은 권한 속에서 획일적 기준으로 갖고 재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실제적인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없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 내용은 차츰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2010년도에 시장이 되자마자 100만이 넘는 우리시와 98만인 성남, 95만인 고양, 용인과 함께 100만 도시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별도로 갖는 광역시가 아니어도 좋은 그렇지만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적 재정 권한은 갖도록 하는 특례라는 것을 두도록 합시다. 특례시를 만듭시다. 이런 네 도시의 시장들 간의 협의가 있었어요. 물론 그 중심에는 제가 가장 큰 도시 시장이니까 제가 앞장서고요. 그래서 성남시, 용인시, 고양시, 수원시가 5천만 원씩 내서 별도 용역을 했어요. 앞으로 100만 도시 되는 도시들은 기초지자체라 하더라도 광역적 기준을 적용받는 도시 특례시라는 제도를 만들자 하는 합의를 하고 별도 용역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재미난 일은 성남은 그 이후에 98만에서 95만으로 인구가 줄고요. 고양과 용인은 110만까지 늘었어요. 달라진 환경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바로 2위가 성남이 될 거로 예상됐는데 성남은 부는 굉장히 경기도에서 압도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재정 자립도라든지 예산의 상태는 좋아졌는데 인구는 오히려 줄었어요. 그게 2010년부터 그 처음에 예상됐던 것과 지금 시점에서 달라진 일이에요. 그런 정도는 성남 시민들은 다 아시죠? 예.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예. 지금 2022년 기준으로 수원시는 인구가 120만이 좀 넘고 울산시는 110만이 좀 넘어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걸 다 빼면 울산시는 110만이 안 되고요. 수원시는 12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울산은 인구가 적은데 울산시 공무원은 지금 7,000명이 넘고 수원시는 3,500명이에요. 2배 차이죠. 소방 인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빼더라도 6,000명 가까이 되니까 실제로 2배 가까운 수가 행정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광역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권한이에요. 근데 광역시기 때문에 공무원 수만 많은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공무원 수가 많으면 행정 서비스 질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 광역시에 공무원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직급이 하나씩 다 높습니다. 광역시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시는 120만이 돼도 그 시장이 1급인 반면에 광역시의 시장은 차관급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부시장이 저희는 2급이고 울산은 1급이 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각 급수 차이가 다 생깁니다. 울산을 가면 구청 단위의 국장들이 3 내지 5이 있습니다. 지금 울산에 저기 성남에는 분당구에 국장이 있어요?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분당구에 과장들만 10몇 명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의 기본이 국장 하나가 과장 몇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행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냐? 3 내지 5입니다. 많아요 6개예요. 근데 10개가 넘는 과를 갖고 있는 게 구청장입니다. 근데 구청장은 몇 급이에요? 4급이에요. 그렇죠? 그 울산을 가면 구청장 급수가 2급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한두 가지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왜 그러냐? 무조건 행정 편의주의예요. 너네들은 기초지자체니까 이런 기준을 적용받아. 너네들은 광역시니까 이런 기준을 적용받아. 강제로 옷을 입히는 거예요. 몸집이 커져도 너는 초등학교 너야. 초등학교 학생은 이만한 옷만 입어야 돼.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강요되는 것이 지금 지방자치가 30년이 넘어도 강제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걸 조금이라도 탈피하고자 특례시라는 거 100만 도시만이라도 좀 몸부림쳐 보자고 해서 한 것이 제가 2010년도 시장이 되고 나서 시작된 일이에요. 이를테면 3대 광역시 광주, 대전, 울산 여기를 평균 내보고 지금 특례시가 2020년 이후에 특례시가 된 수원, 고양, 용인, 창원을 포함한 여기에 인구를 보면 수원시가 물론 제일 크고 그렇지만 4개 도시의 특례시 인구는 110만, 광역시 요 3개는 130만 정도인데 18% 차이 난다. 주택수는 25% 차이 난다. 사업체 수는 30% 차이 난다. 근데 지방 공무원 수는 2배 이상 차이 난다. 세출 규모는 30% 이상 차이 난다. 사회복지 비율도 30% 이상 차이 난다. 이런 차이가 이거보다도 현실에서는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걸 위해서 그래서 제가 2010년도 시장이 되고 나서 4개 도시, 경기도의 4개 도시들이 모여서 처음에 이런 제도를 연구하고 그때 당시에 수원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제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여기다 특례시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썼어요. 그런데 국회에 가면 솔직히 말해서 이런 저희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국회의원들이 자기하고 직접적인 관계되지 않으면 일 안 합니다. 그냥 법안 발의돼 있고 법안 발의된 걸로 끝납니다. 19대 국회가 2010년 끝나니까 자동 폐기될 때 우리 지역 국회의원 2분 김영진, 김진표 2분을 통해서 또 개정안을 또 발의해요. 제가 끊임없이 시장으로서 도전하는 거예요. 또 폐기될 때 자동 폐기되고 2020년 2017년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많은 부분이 저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많아서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30년이 넘도록 한 번도 개정도 되지 않아서 옛날 방식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된다 하는 요구를 계속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가 이 입법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라는 것을 입법 발의를 했는데 이때 또한 전혀 국회의원들이 역할하지 않습니다. 또 자동 폐기됐어요. 2020년에 이제 다시 그 21대 국회가 개회됐어요. 개회됐을 때 이때 처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또 제가 하게 됩니다. 제가 2018년
민주당 수원시장 3선을 했잖아요. 3선 회기 중에 제가 2020년 민주당 여당이죠. 문재인 정부 최고위원으로 도전을 합니다. 경기도지사를 성남시장이 하듯이 제가 수원시장이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해서 그 전에 2번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물론. 근데 그 여당의 현직 기초자치단체장이 최고위원 도전하는 일도 쉽지 않지만 도전했다고 되는 일도 없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제가 민주당 최고위원회 2위로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5명의 최고위원 중에 차석 최고위원이 됐어요. 제가 최고위원이 되니까 국회 입법 환경이 달라져요. 국회의원들이 제 눈치를 보여요. 아시죠? 그래서 그때 다시 21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요 20대 국회 때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재직권 상정해요. 그리고 제가 2020년 8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이 되고 그해 국회를 최고위원으로서 계속 행안부 위를 방문하고 정부 여당을 설득하고 전국 지자체를 설득해서 2020년 12월 9일 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그 안에 특례시라는 조항을 넣습니다. 그래서 특례시라는 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제 자랑 같아서 이런 스토리를 얘기할 생각은 없는데 과정이 그렇게 됐어요. 결국은 이 특례시라는 용어 자체가 탄생되게 된 배경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럴 때 4개 도시는 아까 얘기했듯이 수원 외에 수원, 창원, 고양, 용인인데 저는 3선 시장이고 민주당 최고위원이고 고양과 용인은 초선 고양 용인 시장이었고요. 창원은 그때 당시에 2017년 촛불혁명으로 시작돼서 2018년 처음으로 창원에도 민주당 시장이 당선됐어요. 그래서 창원시장이 초선이고 그 나머지 3 도시가 시장이 초선일 때 제가 3선 시장으로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이걸 주도해서 시켰는데 이 과정이 그렇게 쉽지도 않았어요. 그 과정을 보시면 원래 21대 국회 때 정부안으로 입법된 거는 우리가 50만 이상 되는 도시들이 있어요. 기초지자체 중에 50만 이상 되는 도시들이 경기도에도 10개가 넘습니다. 이 50만 이상 도시는 지방자치법 원래 안에 특례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50만 이상 되기 때문에 특례를 둘 수 있는 조항들이 있는데 그 특례를 둘 수 있는 조항 중에 하나가 새로 개정된 것 중에 하나 들어간 것이 연권입니다. 성남발전 연권, 성남 이름이 뭐예요? 연권이. 시정연권. 그전에는 50만 이상 도시에도 연권을 못 두게 됐었는데 제가 100만 도시 시장 되고 나서 100만 도시에는 기초지자체에도 연권을 둘 수 있게 만들었고 요때 50만 이상 도시에도 대도시 특례로서 연권을 둘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연권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특례에 대한 인정을 50만 이상 도시는 할 수 있다 외에 제가 이거 100만 도시 특례시를 주장하니까 전국에서 여러 곳에서 막 문제 제기가 됐어요. 뭐 이를테면 청주, 충북에서는 100만 도시가 탄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청주, 청원이 합해져서 70만이 넘는 도시가 됐어요. 전북에는 전주가 100만 도시 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또 한 70만 가까운 도시로서 계속 그들도 우리도 특례시가 돼야 된다는 요구를 계속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광주에서 전남에서 100만이 넘는 도시가 광주가 광역시가 됐어요. 충남에서 100만이 넘는 도시가 대전이 광역시가 됐어요. 이렇게 100만이 넘는 도시가 떨어져 나가면서 광역시가 되고 광역시가 거점이 돼서 지역발전을 견인해내게 되니까 충북에서는 청주, 전북에서는 전주 이런 데가 우리도 특례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요구를 하게 됐어요. 이 100만 도시 특례시만이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여기 보시면 실질적인 행정 수요, 국가 균형 발전 및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서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데서 특례시를 둘 수 있다는데 요 특례시를 거기 두게 해되니까 또 이걸 갖고 충북도지사, 전북지사가 이 도시가 특례시가 되면 광역시처럼 떨어져 나갈 것을 우려해서
끝까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도시들은 나중에 특례시라는 조항을 또 빼게 되고요. 100만 도시만 결국은 그 100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이하 특례시라 한다. 여기에만 특례시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대신 50만 이상 되는 도시들에게도 또는 지방 소멸 위기에 있는 아주 적은 도시에도 특례라는 걸 둘 수 있게 했어요. 특례시와 특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성남은 50만 이상 대도시의 기준은 적용받을 수 있게 됐는데 특례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례시가 되려니까 100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100만이 되는 특례시가 무엇 때문에 굳이 이렇게 특례시를 하려고 하냐? 광역시 기준을 적용받는 일들이 한두 가지 나은 게 아니기 때문인데 우선 광역시와 기초지자체가 차이가 있는 것 중에 그냥 2020년 수원특례시로 법조항은 적용받을 수 있게 됐지만 그 법은 시행령을 만들어서 1년 이후에 보통 시행되게 돼요. 그러니까 2020년 12월 9일 날 국회에서 특례시 조항이 통과돼서 지방자치법이 통과돼서 특례시라는 이름을 거둘 수 있었지만 실제적인 이름은 언제부터였냐면 2021년 그 1월 13일 날 반포 12월 9일 날 법안이 통과되고 정부 고시로 발표가 2021년 1월 13일 날 발표가 됐고 1년 후인 2022년 1월 13일 날부터 시행이 돼요. 그러니까 수원과 4개 도시는 특례시 출범이 언제 된 거냐면 2022년 1월 13일 날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시장이었죠. 그리고 났는데 시장이 특례시라는 걸 발표했는데 뭐가 좋아졌냐? 주민들이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공무원 수만 늘리는 거가 잘 된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뭐가 좋아졌냐를 하기 위해서 그 수백 가지 내용 중에 한두 가지라도 꼭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했던 것이 요것이에요. 사회복지급여 같은 거. 기초지자체인 경우에 적용받는 사회복지 공제액의 기준이 다르고 광역지자체인 경우에 적용받는 그 기초공제액이 달라요. 이를테면 그 사회복지 수혜자다. 그러면 수원 사는 사람은 주택공제가 7천만 원이에요. 울산 사는 사람은 주택공제가 기준이 1억이에요. 근데 수원과 울산 사는 사람 주택 가격이 수원이 비쌀까요? 울산이 비쌀까요? 수원이 비싸죠.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형평성에 맞으려면 기초공제액이 수원은 1억이고 울산이 7천만 원이지 맞는 건데 기준은 광역이기 때문에 울산은 1억이고 수원은 기초기 때문에 7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특례시라는 것은 100만 도시는 특례시를 만들고 특례시의 기준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역시 기준을 적용받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역시 기준이라도 100만 특례도시는 적용을 해달라 하고 요구를 하는데 그냥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안 되는 것 때문에 한 게 제가 4개 도시의 시장 의장과 함께 세종시 보건복지부에 앞에 가서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광역시 기준을 적용해달라. 마침 그 차관이 제가 잘 아는 분이어서 막후에서 노력해서 요 2022년에 바로 특례시가 시작될 때 사회복지 기준의 공제액의 기준을 광역시 수준으로 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달에 28만 원씩 더 받습니다. 이런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기준이 수백 가지가 넘는데 이걸 하나하나 법을 다 고치고 해당되는 부서에서 다 동의를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행정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합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지금 한참 더 나가서 제가 시간이 없어. 이번에 용인시에 저 당이 여기는 아까 이광재 의원님이 와서 말씀하시고 또 그래서 제가 어떤 당이 많은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냥 시의 관점에서만 얘기를 하면 100만 도시 특례시가 수원도 되고 용인도 되고 성남 고양도 됐는데 이 차별받는 기준들을 광역시 수준으로 고쳐야 될 게 수백 가지가 넘는데 하나하나 저렇게 시위를 하고 그 부서에 가서 따져야만 되면 어느 천년에 돼요. 근데 이것을 제가 최고위원 2년이거든요. 보통 2020년 8월 달에 됐으면 2022년 8월까지가 2년의 최고위원의 임기라
그해 말까지 2020년 말까지 특례시 기준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놓고 2021년에 들어와서 여기에 대한 특례시 기준을 전체를 바꾸는 일괄법을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3월 들어서 2021년 3월 들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생겼고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민주당이 참패하면서 지도부 총괄 사퇴를 하는 바람에 저도 지도부 최고위원회에서 2년 임기 중에서 7개월밖에 못하고 사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후속 작업을 할 겨를이 없이 사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특례시만 이름만 만들어 놓고 그에 관련된 일괄 입법을 해야 될 작업을 못한 가운데 최고위원 그만두고 나니까 일개 시장으로 들어오니까 누가 제 말 듣나요? 또 어려워진 거예요. 그 이후에 멈춰섰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 나오면 국회의원이 되면 국가사무 중에 반드시 특례시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전체를 일괄적으로 특례시 지원을 별도로 한몫에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가 내세웠는데 대통령이 이걸 베꼈어요. 3월 달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어떤 대통령이 하지도 않던 선거를 앞둔 해에 1월부터 올해 1월부터 경기도 일원을 다 다니면서 또 전국 다니면서 25번이나 민생 토론회를 해요. 그러면서 3월 28일부터가 이번에 총선 선거일이었어요. 선거 운동. 그 3일 전에 용인에 와서 용인에 왜 왔겠어요? 당신의 인사비서관이었던 이무식이 후보를 측면 지원하기 위해서 용인시에 와서 대통령이 민생 토론을 하면서 요 얘기를 하셨어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서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 제가 했던 워딩을 그대로 썼어요. 저는 좋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이거 꼭 지키도록 하자. 지키도록 해서 수원뿐만 아니라 100만 도시, 앞으로 100만이 되는 모든 도시들에게 이런 가능성을 열어야만 된다.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면 이번에도 수원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수원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계문화유산이라는 화성이라는 게 있죠. 화성 성곽이 있어요. 아름답죠. 근데 서울은 성곽선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도심숲에 가려서. 수원은 성곽선이 다 살아서 보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주변에 높은 건물을 못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곽선이 다 보여요. 그 성곽 따라 걷는 게 아주 명품 길이에요. 그렇게 된 이유가 서울은 특별시는 문화재로부터 100m까지가 규제의 거리예요. 기준. 광역시는 문화재로부터 거리 규제가 200m예요. 일반시는 문화재로부터 거리 규제가 500m예요. 그러니까 수원은 500m까지 높은 건물을 못 지니까 건축 그 성곽선이 다 살아서 보이죠. 근데 그것이 아름답긴 하지만 500m까지 건축 규제를 받아갖고 빌딩을 못 짓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재산권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번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 선거 앞두고 해당되는 화성이 있는 두 지역구 김승원, 김영진 그 두 지역구 국회의원이 요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규제 개선을 했어요. 일반시의 기준이 아니라 광역시의 기준을 적용받는 특례시 기준을 넣어서 500m가 200m로 줄이는 것까지 있어요. 이분들의 성과죠. 근데 원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만들면 하나하나 고칠 이유가 없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억지 춘향식의 획일적 행정 기준을 갖고 적용받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방자치 시대예요. 그렇죠? 지방자치 시대를 제대로 열기 위해서 또 100만 도시를 지향하는 성남이 미래 발전에 대한 자율적 판단과 주도적 노력을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특례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특례시에 맞는 제대로 된 옷을 입을 수 있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발전하는데 제발 발목 좀 잡지 마라. 자유롭게 우리 돈 갖고 우리가 쓴다고 그럴 때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는 갖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거예요. 맞죠? 예, 그런 시대를 여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때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기초자치단체장 주제에 최고위원 도전해서 여당의 최고위원이 돼서 이런 입법 활동을 하는 것까지를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시대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노력은 누군가는 끊임없이 두들겨야 되고 100만 도시에 대해서 저로서는 그 수원시가 제 부시장이었던 사람이 지금 수원시장을 하고 있어요. 특례시 발전 시민 포럼 같은 것을 놓고서 특례시의 제도적 미비점들을 앞으로 개선시켜가는 이런 활동을 하듯이 성남 같은 경우에 100만 성남시대 포럼 같은 경우가 100만 도시를 만들어서 특례시와 관련된 제대로 된 옷을 입는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을 기대하는 게 오늘 모임 목적 아니에요? 예, 그런 일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슬라이드 원고가 워낙 많지만 그건 한 2시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 궁금한 점 없으신가요? 예, 그 강의가 아주 잘 됐거나 아니면 전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재미가 없었거나 그랬을 텐데 그 제가 몇 가지 그러면 추가적인 얘기를 드리면 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한 30년 가까이 자치분권 운동을 계속 해왔던 입장에서 시장이 되고 또 이 입법할 때 그런 내용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입법 발의할 때 상당한 내용을 넣었는데 이 내용을 넣은 것을 아직 다 이해하거나 적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우선 주민 주권 실현 지금 정권만 바뀌면 지방정부에도 무슨 전 시장이 했다고 해서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주민 조직의 상당 부분을 그저 없애려고 그래요. 실제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 조직들은 새롭게 생성되고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의 기초를 담고 있어요. 또 하나는 지방의회예요. 지방의회가 아직은 저는 한참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회가 지역위원장 또는 국회의원들의 자기 조직의 그 일종의 행동대처럼 운용되는 거 이거 끝내야 됩니다. 실제로 지방 주민들에 의해서 공천권이 행사되도록 가져야 됩니다. 말 잘 듣고 나의 비리를 거스르지 않고 내 선거운동의 전위대처럼 역할하는 지방의회가 되면 안 되죠. 주민들의 눈치를 봐야죠. 의원들은 또 그러다 보니까 당선되자마자 며칠 지나지 않아도 고개 숙이는 정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어느 순서든지 자신이 앞서서 소개되지 않으면 화를 내요. 의원 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지만 제대로 된 일을 하게 하고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게 하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어쨌든 제가 이 지방자치법 만들 때 그래서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보좌관제를 두도록 했어요. 지금은 전문위원식으로 해서 처음에 법안에는 광역의원만 2명당 1명꼴로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기초의회까지 2명당 1명으로 넣는 것까지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좀 더 강화돼야 돼요. 대신 의원들이 엄하게 할 땐 과감하게 의원들을 소환시킬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해요. 지금 우리는 의원 소환하기 너무 어렵고요. 의원들의 윤리강령으로 윤리위원회를 의원들만 구성돼서는 안 돼요. 시민사회 대표로 구성돼서 과감하게 잘못할 때는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주민들 눈치를 볼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기관 구성 다양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공천에서 뽑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그래도 많이 시민사회가 투명하게 발전된 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엄한 일을 못하는데 구분 단위 이런 데 가보면요. 몇 년에 한 번씩 보궐선거합니다. 각종 비리로 중간에 잘리고 다시 나오고. 근데 그 인구 2, 3만 되는 군 단위에서 전문성 갖고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이 거기 살지를 않으니까 거기 안에서 군수가 제대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결의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선택권으로
그 자치단체장을 초빙할 수 있어요. 우리 지역 출신 중에 그 중앙에 나가서 관직도 하고 기업도 하면서 역량이 있고 우리 지역에서 신망이 있는 사람 초빙해서 자치단체장으로 앉히는 거예요. 그게 억지 춘향으로 뽑는 것보다 훨씬 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죠. 다양한 형태의 기관 구성이 가능한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 이런 것들 기관 구성의 다양한 형태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한 번도 우리가 지금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디서든지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로 인해서 교장 공모제 같은 거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교장으로 갈 수 있죠. 그럼 학교 형태가 달라지는 거 많이 봐요. 그러면 기존의 교장들도 많이 긴장도 해요. 이게 민주주의 원리 아니에요. 정말 적극적으로 역량 있는 사람들 내 뜻에 맞게 쓸 수 있는 자율권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아놓은 그런 지방자치법이 있는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특례나 또는 100만 이상 도시는 특례시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로서는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그릇은 이제 갖게 됐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예, 혹시 지금 질문 하나 받으시. 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특례시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가능성이 있는 물론 이제 인구가 늘어나야 되겠지만 첫 번째 인구 외적인 부분에 저희들이 무슨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 실제로는 우선 첫 번째는 그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특례시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 100만이 되고 100만이 되고 나서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를 받기 위해서도 그 대도시 특례에서도 50만 인구 바로 찼다고 그날부터 되는 게 아니라 행정적인 안정성은 그로 인해서 1년을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추진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지금도 예전에는 95년도 이전에는 인구 100만만 넘으면 광역시를 다 시켜줬는데 그 위에는 광역시를 시켜주지 않아서 특례시라는 걸 만들었듯이 50만 이상 도시도 일반 시군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대도시 특례를 두듯이 좀 더 세분화시키고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급수별로만 몸이 자라는 게 아니라 1학년 때 다르고 2학년 때 다르고 3학년 때 다르니까 각 학년별로도 자기 키 크기에 따라서 옷을 달리 해 입을 수 있게끔 하는 50만 이상 대도시, 100만 특례시 이것 외에 세분화된 도시도 필요해요. 저는 그게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렸던 청주나 전주 같은 경우도 100만이 아니더라도 70만 이상 되는 도시에 대한 특례시에 준하는 권한을 또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수도권은 그 신도시 1, 2, 3기가 들어가면서 서울 인구가 빠지고 경기도의 그 주변 도시들이 50만 이상, 100만 이상 되는 도시가 계속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50만 이상 되는 도시와 경기도에 있는 100만 도시가 거의 같은 수준의 대접을 받아도 되고 특히 성남 같은 경우는 신도시로 인해서 이루어진 이 도시의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성남 같은 경우도 인구 90만 이상인 특별한 경우에 적용을 받아서 특례시나 특례의 조항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시민운동도 할 수 있어요. 물론 100만이 되면 당연히 되겠지만 근데 그것은 결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획일적 기준으로 재단하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이 깨게 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 기준을 융통성 있게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기회를 주는 것이 성남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도시 규모나 재정 상태 규모가 특례시에 준하는 것을 다 해도 괜찮을 만큼 이미 벗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아마 오늘 정말 훌륭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1, 2분 남은 동안 한다고 하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그
스페인 가면 빌바오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어요. 미술관 구겐하임이라는 미술관이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가 조선업과 철관 같은 걸로 발전했던 도시인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도시가 푹 꺼졌어요. 이 도시에서 구겐하임 미술관과 빌바오 메트로폴리 30이라는 도시 비전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지역 주민과 지방 정부 주도로 민간 연구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자기들의 계획을 세운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우리 도시에서 몇백억 단위 이상의 사업을 하려면 중앙정부로 재정 투용사 심사를 받고 그리고 예타 심사를 받아요. 그러면 하나도 되는 거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 도시들은 자기 주도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그 주민들이 결정해서 해가요. 또 우리 같은 경우 대장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 개발이익이 상당히 예상되지만 성남시가 할 수 있느냐? 실제로 성남시가 초기 투자를 수천억 이상의 땅값을 먼저 보상하고 도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야 될 돈을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민간하고 같이 하거나 공공개발로 LH를 끼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역 주민의 주도성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과 아닌 것이 이후에 자발적 발전에 큰 기회들을 갖는 것을 갖느냐 못 갖느냐의 차이가 됩니다. 저는 저는 자치분권 운동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스페인의 빌바오 같은 데나 스웨덴의 말메 같은 기적은 우리 같은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한을 가져본 적이 없고 중앙정부가 다 재단합니다. 근데 중앙정부가 재단하는 게 다 틀렸어요. 현장을 너무 모르는 가운데 재단을 해요.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틀린 얘기를 한두 가지 하자면 정신이 없는데 어쨌든 그건 오늘 얘기 주제가 아니니까 실제로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가 스스로가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발전 계획을 잡고 거기에 대한 투자의 상당 부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면 돼요. 그것이 우리가 빌바오나 말메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기적이. 말메는 우리가 잘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조선소의 대형 골리앗 크레인 같은 것이 지금 한국으로 팔려올 때 그 1달러에 팔려올 때 그 말메 시민들이 부도에 나와서 다 엉엉 울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적을 갖고 있는 게 한국이 다 이런 도시를 황폐화시키게 된 결정적인 조선 산업 같은 것이 한국 때문에 일어난 그 도시들의 비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들이 부흥되게 된 것은 새로운 기회를 그들은 가진 거예요. 저는 지금 머지않아 반도체와 몇 가지 선두적 한국의 그 산업으로 인해서 이만큼의 그 성장을 만들어 온 그 기반이 얼마만큼 더 유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도 힘들어요. 영원히 갈 수 있는 산업이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는 다 플랫폼 기업으로 바뀌어서 새로운 기회 창출을 하는데 한국은 그게 불가능한 이상 전통적 제조업 방식과 지금 반도체라든지 몇 개 의존하는 산업군에서 한국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 기준 인력과 인프라와 투자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을 갖기가 더 어려워요. 이런 나라의 사례들에서 한국으로 인해서 옛날에 패망했고 그 여러 가지로 도시가 쇠락하게 된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 기회는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자치분권을 통해서 각 도시가 새롭게 자기 옷을 입을 수 있는 기회들을 갖게 하는 거예요. 국가는 잘못해도요. 모든 도시가 건강하면 살아남는 것이 선진국이에요. 각 도시가 특히 성남 같은 잠재적 발전력과 그리고 IT 디지털 글로벌 기업들로 새로운 성장의 모델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데가 행정적으로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재단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도시에 결정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그 도시로 인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들을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 자치분권 시대에 100만 성남 시대 포럼이 기회를 갖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100만 성남 시대 포럼 창립 특별 강연에서 정말 저희 성남시가 앞으로 어떻게 대전환에 나서야 되고 우리 포럼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늦게 오셨는데요. 그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는데요. 다음 달 6월 15일 문화와 힐링이 있는 여행을 서천으로 갈 예정입니다. 김대중 재단에서 주최해서 갈 예정인데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뒤풀이 가실 분들은요, 앞에 그 청마루